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는 롤센터 파트 5로서 정속 선회 중 횡 가속도가 크게 발생할 경우 횡 하중 전달 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 하중 전달 요소들이 추가된 정확한 하중 전달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은 횡 하중 전달 요소 중 강체의 롤 운동, 스프렁 질량 롤각, 타이어 강성의 영향 및 각 모멘텀의 영향을 차례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횡 하중 전달 요소 중 특히 각 모멘텀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이로스코프 프리세션 효과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비디오에서는 개요만을 설명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상세한 설명과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가 쉽게 설명할 예정이며 이들 모든 효과를 합한 횡하중 전달의 정확한 표현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모두 일정 속도를 갖는 정상 상태 코너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롤각과 요 레이트가 일정합니다. 정상 상태 코너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후속 비디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횡하중 전달을 맞게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바디롤이 없으면 하중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엑슬롤이 없으면 하중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다. 3번, 바디롤이 없어도 하중 전달은 발생한다. 4번, 휠의 자이로스코프 효과와 오버터닝 모멘트는 하중 전달과 무관하다. 이들 4개 중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먼저, 가장 계산이 간단한 강체 롤운동 모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횡 가속도가 적을 경우에는 바디롤이 적고 서스펜션이 대칭을 유지하며 타이어의 변형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전체를 강체로 보고 하중 전달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강체인 차량의 하중 전달량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차량의 모든 부품은 강체이며 변형하지 않고 차량의 모든 부품은 서로 간 상대 변이 없이 일체로 운동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휠과 바디가 일체로 움직이며 타이어의 변형도 없고 스프링을 포함한 서스펜션의 상대 운동은 모두 무시됩니다. 그림에서 W는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이고 FY는 질량 M 곱하기 횡 가속도 AY입니다. T는 휠 트랙입니다. CG는 차량 전체의 무게중심을, H는 차량 무게중심 높이를 나타냅니다. 또한 FZL은 좌륜 수직 힘을, FZR은 우륜 수직 힘을, FYL은 좌륜 횡력을, FYR은 우륜 횡력을 나타냅니다. 여기 나타낸 4개의 힘은 모두 전륜과 후륜의 힘이 합쳐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물리량을 이용하여 강체롤 운동에 대한 하중 전달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평탄한 도로상에서 차량이 일정 속도로 좌회전하는 경우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림은 반경 아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리어 뷰를 나타냅니다. 전체 횡력의 합은 FYL과 FYR을 합한 것이고 이는 또한 차량 질량의 횡 가속도를 곱한 값과 같으며 횡 가속도는 차속 부위의 제곱을 선의 반경 R로 나눈 값과 같으므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의 총 중량은 수직 발력의 합과 같아야 하므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차량의 무게 중심 CG에서 모멘트를 계산하면 식 5를 얻을 수 있고 식 3의 FY를 식 5에 대입하면 식 6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4를 FZL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7의 FZL을 식 6에 대입하여 식 8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식 4를 FZR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9의 FZR을 식 6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1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8은 바깥쪽에 위치한 우륜의 하중 증가를 나타내며 오른쪽 첫 번째 항은 원래 직진 상태의 수직 하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선해시 횡가속도 AY에 의하여 증가된 수직 하중을 나타냅니다. 한편 식 10은 안쪽에 위치한 좌륜의 하중 감소를 나타내며 오른쪽 첫 번째 항은 원래 직진 상태의 수직 하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선해시 횡가속도 AY에 의하여 감소된 수직 하중을 나타냅니다. 강체롤 운동에서 트랙과 무게 중심 시제의 높이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식 8과 식 10을 사용하여 하중 전달량과 하중 전달량에 의한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8과 식 10으로부터 하중 전달량 FTL은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1로부터 하중 전달량 FTL은 무게중심 H의 높이가 높아지면 커지고 트랙 T가 커지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11으로부터 하중 전달량 FTL에 의한 모멘트 타우 TL은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2로부터 하중 전달량 FTL에 의한 모멘트 타우 TL은 무게중심 H의 높이가 높아지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의 강체롤 운동 모델에 대하여 롤오버에 대한 안전 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내측 휠이 지면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 FZL이 제로가 되므로 앞에서 구한 식 10으로부터 이때의 가속도 AY를 식 13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내측 휠이 지면에서 떨어지면 롤오버가 발생하므로 이때의 가속도 AY를 롤오버 가속도 AR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식 13을 롤오버 가속도 AR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14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그립력에 해당하는 가속도를 AMAX라고 하면 롤오버에 대한 안전 계수 SC를 식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5로 나타낸 안전 계수 SC가 의미하는 것은 타이어의 최대 그립력에 해당하는 AMAX가 롤오버 가속도 AR보다 적으면 차량의 롤오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횡가속도 AY가 롤오버 횡가속도 AR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 그립력에 해당하는 횡가속도 AMAX에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차량의 횡력이 타이어의 마찰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차량은 도로상에서 슬라이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롤오버가 발생하지 않고 타이어가 지면 위에서 미끄러집니다. 안전 계수 SC의 값은 일반 승용차에서는 1보다 크나 트럭의 경우에는 대체로 1보다 작은 값을 갖습니다. 안전 계수가 작을수록 롤오버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식 14의 롤오버 횡가속도 AR을 식 15에 대입하면 식 16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트랙이 넓어지고 무게중심이 높이가 낮아지면 안전 계수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체롤 운동 모델에서 구한 롤오버 가속도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롤오버 방지를 위한 규제에 사용됩니다. 이 규제치를 SSF 즉 스태틱 스테빌리티 팩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14를 중력 가속도에 대한 롤오버 가속도의 비율로 정리하면 식 1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7의 값을 스태틱 스테빌리티 팩터라고 부르며 롤오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법규의 규제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UV 차량의 SSF는 1에서 1.2 사이의 범위에 있고 승용 세단의 SSF는 1.3에서 1.6 사이의 범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전체가 강체라는 전제하에 모든 식들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차량은 강체가 아니며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의 탄성으로 바디의 롤이 가능하고 타이어와 서스펜션 부시의 탄성으로 충격 흡수가 가능하며 서스펜션 링크들은 끊임없이 지로메트리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횡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무게중심과 트랙 넓이가 변하므로 식 14로 정확한 횡 가속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차량의 롤오버는 식 14로 나타낸 강체롤 운동 모델의 롤오버 가속도 AR보다 더 낮은 횡 가속도에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상적인 강체 모델링은 실제 차량과 맞지 않습니다. 횡 가속도가 크고 롤 센터가 무게 중심 위치로 붙어 떨어져 있으면 바디롤이 발생하고 서스펜션은 더 이상 대칭이 아니며 무게 중심은 선회하는 차량의 바깥 방향으로 소폭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 가속도가 커지면 하중 전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구한 식 8과 식 10으로 나타낸 수직 하중에 대한 식들과 식 11로 나타낸 하중 전달량 FTL, 그리고 식 12로 나타낸 하중 전달량에 의한 모멘트 타우 TL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력이 큰 경우에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들 식들을 보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차량은 강체가 아니므로 스프렁 질량은 언스프렁 질량에 대해서 일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롤센터를 중심으로 상대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롤센터 모델에서 어떤 항목들을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횡 가속도가 크고 롤센터가 무게 중심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바디롤이 발생하고 서스펜션은 더 이상 대칭이 아니며 무게 중심은 선회하는 차량의 바깥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우륜 타이어는 수직 방향으로 압축 변형되고 좌륜 타이어는 수직 방향으로 팽창 변형되므로 엑셀의 롤이 발생하여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횡력에 따른 타이어의 횡방향 변형으로 타이어에서 오버터닝 모멘트가 발생하여 바깥쪽으로 하중 전달이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이 선회하면 회전하는 모든 부품의 각 모멘텀의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는 상태가 선회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므로 자이로스코픽 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휠의 프리세션 토크가 작용하게 됩니다. 프리세션 토크는 바깥쪽으로 하중 전달을 증가시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상 4가지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공력도 하중 전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력의 영향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 모션도 영향을 줍니다. 공력과 요 모션에 대한 설명은 설명할 분량이 많으므로 후속 비디오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들 중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토크 효과는 각 모멘텀에 관한 내용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만 설명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충분히 많은 사례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하중 전달 항목들을 포함하여 정확도를 높인 하중 전달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롤센터 모델에서 스프렁 질량의 하중 전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14를 토크항으로 다시 쓰면 식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8의 좌측은 횡 가속도에 의한 횡력이 발생시키는 액티브 토크이고 우측은 액티브 토크에 대한 반작용으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리액티브 토크입니다. 여기 그림은 차량이 정속으로 일정 반경의 도로를 선회할 때 횡가속도 AR이 작용하여 스프렁 질량의 롤 각이 파이스만큼 기울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파이스가 제로부터 증가하는 동안 코사인 파이스는 1의 근사치를 같으나 사인 파이스는 파이스의 근사치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파이스가 제로로부터 증가할 때 무게중심의 높이가 감소하는 변화량보다 무게중심의 횡방향 변화량이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의 높이 h는 식 19와 같이 원래 값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인 파이S는 파이스의 근사치를 갖기 때문에 식 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h 파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롤센터에서 스프렁 무게 중심까지의 높이 h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차량의 무게 중심이 횡방향으로 이동한 길이 C사인 파이스는 무시할 수 없는 크기를 갖기 때문에 하중 전달량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스프렁 질량의 하중에 대한 모멘트 팔 길이인 2분의 t가 무게 중심의 이동으로 h 파이스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1을 정리하면 식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2의 좌변 첫 번째 항은 횡가속도가 차량 전체의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나타내며 식 23과 같이 타우C로 나타내고 식 22의 두 번째 항은 무게 중심이 H파이스만큼 이동한 결과가 발생시키는 토크를 나타내며 식 24와 같이 타우S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식 21은 식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롤센터 모델을 이용하여 새롭게 구한 롤오버 가속도 식 22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 18과 식 22를 비교해보면
식 18에서 MSG H-파이스항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SG H-파이스는 차량이 선의 주행을 하는 동안에 정확한 롤오버 가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의 전체 액티브 토크 중 한 개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가되는 하중 전달 항목을 식 22의 좌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 21을 간단히 표현하면 식 25와 같이 됩니다. 식 18에서 차량을 바깥쪽으로 기울게 하는 토크는 왼쪽에 추가하고 안쪽으로 기울게 하는 토크는 오른쪽에 추가하면 됩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액티브 토크는 차량을 바깥쪽으로 기울게 하며 왼쪽에 추가됩니다. 액티브 토크가 왼쪽에 추가된다는 사실은 차량의 롤 오버에 해당하는 횡가속도 AR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 18로 계산한 횡가속도 AR은 식 22로 계산한 횡가속도 AR보다 값이 더 큽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롤 오버가 차량 전체를 강체로 보고 모델링한 식 18로 계산한 횡가속도 AR보다 차량의 롤 센터를 고려하여 모델링한 식 22로 계산한 횡가속도 AR이 더 적은 값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횡가속도 AR의 값은 식 22로 계산한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앞서 구한 식 18과 식 22의 의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 18을 ARH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2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직축의 ARH를 수평축의 트랙 T를 잡으면 식 26은 그림의 파란색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랙 T가 정해지면 롤 오버를 발생시키는 횡가속도 ARH 값이 정해지고 그림의 파란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식 21을 ARH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2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직축의 ARH를 수평축의 트랙 T를 잡으면 식 27은 그림의 녹색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랙 T가 정해지면 롤 오버를 발생시키는 ARH 값이 정해지고 그림의 녹색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27의 녹색선의 기울기는 식 26과 같으나 두 번째 항의 수직축 절편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스프렁 무게 중심의 수평 이동을 무시하고 계산한 식 26에서는 롤 오버 횡가속도 AR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트랙 넓이가 T1이었으나 스프렁 무게 중심의 수평 이동을 고려하여 계산한 식 27에서는 롤 오버 횡가속도 AR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트랙 넓이가 T2로 더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넓어져야 할 트랙 넓이 델타 T는 식 2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랙 넓이를 T1으로 고정시키고 T1을 지나는 수직선상에서 파란 점과 빨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로 축상에서 빨간 점은 파란 점보다 델타 ARH만큼 아래쪽에 있습니다. 델타 ARH는 식 27로 나타낸 녹색 직선의 세로축 절편 값과 같은 값을 갖습니다. 무게중심의 높이 H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롤 오버 가속도 AR이 파란색 직선의 식 26으로 구한 값 AR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스프렁 질량의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롤 오버를 발생시키는 횡가속도 AR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롤 오버는 식 26에서 구한 횡가속도 값보다 더 낮은 횡가속도에서 발생합니다. 롤 오버 횡가속도는 한쪽 휠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대한 횡가속도이므로 하중 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유도한 식 25는 하중 전달 영향 요소 중 스프렁 무게 중심의 횡방향 이동만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중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여 식을 세우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식 25를 유도하였습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하중 전달 영향 요소가 있으면 식 25를 수립한 방법 그대로 식 25의 우측에 하중 전달 요소를 토크 형태로 추가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하중 전달 요소들을 식 25에 추가하면 식 29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게 중심 횡방향 이동 이외에도 하중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토크 요소들로는 우측에 6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들 중 2번은 방금 살펴보았으므로 나머지 3번 타이어 전도 모멘트와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 모멘트를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공지한 대로 공력과 요의 영향은 설명할 부분이 많으므로 다음 비디오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타이어의 전도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Z와 FY는 각각 전륜과 후륜, 두 개 휠에 대한 횡력 및 수직 하중이며 그림은 구심력 EFY를 받는 차량의 타이어를 나타냅니다. 승용차의 경우에 모든 타이어는 같은 방향과 크기의 구심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수직력의 작용 방향과 크기 또한 모든 타이어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전체의 타이어가 받는 구심력을 EFY라 하고 전체의 타이어가 받는 수직력을 EFZ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개의 타이어의 횡방향 강성을 KY라고 하고 타이어는 횡방향으로 탄성 변형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량이 서내 시 구심력 FY가 타이어에 작용하게 됩니다. 모든 휠의 구심력 합은 전체 구심력과 동일하고 모든 휠의 수직력 합은 전체 수직력과 동일하며 타이어가 탄성 변형을 한다면 구심력과 수직력이 4개의 휠의 골고루 4분의 1식의 하중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륜과 후륜, 두 개의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력은 식 30으로 횡력은 식 3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구심력이 작용하기 전에는 휠센터와 타이어 접촉면, 중심이 수직선상에서 서로 일치하였으나 구심력이 작용하면 타이어 접촉면의 중심이 휠 중심 대비 안쪽으로 거리 델타 dy만큼 이동하게 되어 수직선상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직 발력 2분의 1FZ와 수직 하중 2분의 1FZ에 대한 힘의 작용선이 서로 거리 델타 dy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 커플 모멘트, 즉 타이어 전도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휠에 대한 전도 모멘트는 수직력 커플 FZ를 이용하여 식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한 개 타이어에 대한 횡방향 하중은 횡방향 강성 KY를 이용하여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33을 델타 dy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3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4의 델타 dy를 식 32에 대입하면 식 3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5에서 수직력 FZ는 식 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2분의 1mg이고 구심력 FY는 식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분의 1mar이므로 한 개 타이어에 대한 오버터닝 토크는 식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전체에 작용하는 4개 타이어의 오버터닝 모멘트 합은 식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이어와 휠에 발생하는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용어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횡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부품들이 차량 선회 중 발생시키는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설명에서 타이어와 휠을 합쳐서 휠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진 상태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휠은 속도와 회전 질량에 비례하여 각 모멘텀 값을 갖습니다. 이 각 모멘텀은 벡터량으로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입니다. 여기 그림은 차량이 직진 상태에서 일정 반경의 도로에 진입하여 일정 속도로 선회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차량이 원점을 기준으로 위치 벡터 아래에 위치하는 어느 한순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에서 차량이 일정 반경 안을 갖는 도로를 좌선회하면 차량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모든 회전하는 부품의 방향도 끊임없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각 모멘텀의 방향은 휠의 회전 방향에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여 찾을 수 있으며 선의 중심 방향입니다. 좌선회 중에 차량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 각 모멘텀의 방향도 계속 바뀌고 각 모멘텀의 방향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는 토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이 토크는 타이어에서 공급되며 좌선회하는 동안 양의 Z축에 대하여 네이트가 발생하므로 토크축은 양의 Z축입니다. 한편 각 모멘텀 화살표 끝점은 토크 화살표 끝점을 향하여 회전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프리세션, 토크가 양의 X축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량 바깥쪽으로 휠전도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우회
우회전을 해도 휠의 전도 모멘트는 차량 바깥쪽으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차량이 일정 반경 안을 갖는 도로를 우선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회의 경우에도 차량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모든 회전하는 부품의 방향도 끊임없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각 모멘텀의 방향은 휠의 회전 방향에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여 찾을 수 있으며 선의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선회 중에 차량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 각 모멘텀의 방향도 계속 바뀌고 각 모멘텀의 방향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는 토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이 토크는 타이어에서 공급되며 우선회하는 동안 음의 Z축에 대하여 로 레이트가 발생하므로 토크축은 음의 Z축입니다. 한편 각 모멘텀 화살표 끝점은 토크 화살표 끝점을 향하여 회전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프리세션, 토크가 음의 X축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량 바깥쪽으로 휠전도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앞서 분석한 좌선회시와 동일하게 차량 바깥쪽으로 휠의 전도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차량의 모든 회전하는 부품, 휠, 엔진, 트랜스미션, 드라이브 샤프트 등은 자이로스코프의 역할을 합니다. 차량이 선회하면 이에 대한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효과가 이들 모든 회전하는 부품에서 같은 원리로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회전하는 부품들이 발생시키는 토크에 대해서도 휠의 분석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의 좌선회와 우선회의 자이로스코프의 프리세션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한꺼번에 나타내었습니다. 좌선회를 하던, 우선회를 하던 이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프리세션 운동은 바깥쪽으로 휠을 회전시키려는 휠전도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각 모멘텀의 거동은 매우 직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모멘텀에 대한 물리적인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회전하는 물체가 있다면 반드시 각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각 모멘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토크가 필요합니다. 각 모멘텀 축은 토크 축을 향하여 회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프리세션 운동이라고 합니다. 각 모멘텀을 바꾸는 토크를 계속 유지하는 한 프리세션 운동은 계속됩니다. 왜 자이로스코프는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는지는 다음 비디오에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 비디오에서는 각 모멘텀의 기본 지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 질량의 각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원점 O로부터 위치 벡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힘 벡터 F가 점 질량임에 작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토크 벡터 타우는 위치 벡터 R과 힘 벡터 F의 벡터 곱으로 식 3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스칼라량으로 나타내면 두 벡터의 사이각 파이를 사용하여 토크의 스칼라량을 식 39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 곱의 순서가 바뀌면 결과 벡터의 방향이 바뀌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치 벡터가 먼저이고 힘 벡터가 뒤에 옵니다. 점 질량의 각 모멘텀의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선형 모멘텀 벡터는 질량의 속도 벡터를 곱한 값으로 식 4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각 모멘텀은 위치 벡터와 선형 모멘텀 벡터 P의 벡터 곱으로 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벡터 곱의 순서가 바뀌면 결과 벡터의 방향이 바뀌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치 벡터가 먼저이고 선형 모멘텀 벡터가 뒤에 옵니다. 위치 벡터 R과 수직한 선형 모멘텀 성분 Px를 스칼라량으로 식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 41과 식 42로부터 위치 벡터와 선형 모멘텀 벡터의 사이각 파이를 이용하여 점 질량의 각 모멘텀 n을 스칼라량으로 식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운동에서 뉴턴 2법칙을 적용하여 토크와 각 모멘텀 간의 관계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멘텀과 각 모멘텀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므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형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하여 질량을 갖는 한 점에 대하여 선형 모멘텀으로 힘을 표현하면 식 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당 선형 모멘텀의 변화율이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의한 선형 모멘텀 식 40에서 질량 m은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므로 식 40의 선형 모멘텀 p를 식 44에 대입하면 질량 m을 미분 밖으로 빼내서 식 45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하여 질량을 갖는 한 점이 기준 축에 대하여 갖는 각 모멘텀으로 토크를 표현하면 식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각 모멘텀의 변화율이 토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의한 식 41의 선형 모멘트 L을 식 46에 대입하여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식 47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47에서 식 4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 속도 벡터의 벡터 곱은 사이 각이 제로이고 따라서 사인 제로는 제로이므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식 47은 식 49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턴 2법칙을 적용하면 힘은 선형 모멘텀 P를 사용하여 식 44로 나타낼 수 있고 토크는 각 모멘텀 L을 사용하여 식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힘은 선형 모멘텀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 값이고 토크는 각 모멘텀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 값입니다.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모멘텀과 각 모멘텀은 모두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물리량입니다. 모멘텀 보존의 법칙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작용하는 전체 외부 토크가 제로이면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시간과 상관없이 시스템의 각 모멘텀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50과 식 5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식에서 I는 초기 상태를, F는 최종 상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모멘텀은 벡터이기 때문에 각 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축을 따라 시스템의 전체 외부 토크 성분이 제로이면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해당 축을 따라 존재하는 시스템의 각 모멘텀 성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을 3차원 운동을 하는 각 운동에 대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X축에 대하여 식 52, Y축에 대하여 식 53, 그리고 Z축에 대하여 식 5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은 각 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점 질량에 대한 각 모멘텀 식을 유도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점 질량이 무수히 모여서 이루어진 강체에 대한 각 모멘텀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강체가 원점 O를 지나는 축 Z를 중심으로 일정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목표는 강체가 Z축을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할 때 강체의 Z축에 대한 각 모멘텀의 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도한 점 질량 각 모멘텀 L의 식 41로부터 그림과 같은 원점 O를 갖는 좌표계에서 강체 내의 한 개의 점 질량 델타 MI에 대한 각 모멘텀 벡터 LI는 식 5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 질량이 갖는 원점 O에 대한 각 모멘텀 LI의 스칼라량은 위치 벡터 R과 선형 모멘텀 PI의 사이각 시타를 이용하여 식 5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치 벡터 RI와 선형 모멘텀 벡터 PI의 사이각 시타는 90도이므로 사인 시타의 값은 1입니다. 따라서 식 56의 마지막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모멘텀 LI는 회전축 Z와 똑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전축 Z에 대한 각 모멘텀 성분이기 때문에 각 모멘텀 LI의 Z축 모멘텀 성분 LIZ를 구해야 합니다. 그림으로부터 LI의 Z축 성분은
식 57의 첫 번째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Li 사인 파이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점 질량 델타 mi의 각 모멘텀 Liz의 방향은 그림의 파란색 화살표 방향이며 Z축과 일치합니다. 식 56의 Li를 식 57의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식 57의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Z축의 수직인 회전 반경 Ri 사인 파이를 Rih라고 정의하면 식 57의 마지막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57에서 Rih는 식 5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벡터 Ri의 Z축의 수직한 성분이며 그림에서 보라색 벡터로 나타내었습니다. 식 5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모멘텀 Liz는 각 파이가 90도일 때 가장 크고 파이가 제로가 되면 각 모멘텀 Liz도 제로가 됩니다. 속도 벡터 VI는 선형 모멘텀 벡터 PI와 방향이 같고 스칼라량으로 나타내면 각 속도 오메가와 회전 반경 RIH의 곱으로 식 5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강체의 전체 각 모멘텀 LZ는 구성 요소인 모든 점 질량의 각 모멘텀을 합한 값과 같아야 하므로 식 60의 첫 번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 59의 선형 속도 VI를 식 57에 대입하고 이 결과를 식 60의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식 60의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60의 두 번째 식에서 각 속도 오메가를 시그마 함수 밖으로 내보내면 식 60의 마지막 항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식 60의 시그마 항은 질량 관성 모멘트이며 I로 나타냅니다. 식 60의 각 모멘텀은 축 Z에 대한 각 모멘텀이기 때문에 LZ라고 나타내고 시그마 항 또한 축 Z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이므로 이를 IZ로 나타냅니다. 식 61의 IZ를 식 60에 대입하여 식 6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량 관성 모멘트는 질량이 회전축에서 직각으로 떨어진 거리 RIH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질량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 차량의 방향 전환에 큰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의 제어가 어렵고 차량의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외력이 작용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승차감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각 모멘텀을 이해하였으므로 각 모멘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각 모멘텀을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검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지면에 대하여 마찰없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왼쪽 그림은 서 있는 사람이 좌측과 우측의 질량임을 최대한 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각 속도는 오메가 I이고 질량 관성 모멘트는 II-이며 각 모멘텀은 Li로서 초기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최종 상태로 서 있는 사람이 좌측과 우측의 질량임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각 속도는 오메가 F이고 질량 관성 모멘트는 IF이며 각 모멘텀은 LF로서 최종 상태를 나타냅니다. 질량이 중심에서 멀어졌으므로 최종 상태의 질량 관성 모멘트 IF는 식 6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상태의 질량 관성 모멘트 LI보다 큽니다. 한편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식 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의 각 모멘텀은 시간에 무관하게 서로 같아야 합니다. 식 51의 각 모멘텀을 질량 관성 모멘트 I와 각 속도 오메가로 나타내면 식 64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량 관성 모멘트 IZ는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질량이 회전축에서 멀어질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식 63에서 최종 상태의 질량 관성 모멘트가 초기 상태의 질량 관성 모멘트보다 커졌으므로 최종 상태의 각 속도가 초기 상태의 각 속도보다 식 6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작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운동선수들의 동작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각 모멘텀의 원리가 운동선수의 동작에 적용되는 한 예로 다이빙 선수들이 하는 동작을 질량 관성 모멘트 식 61과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 식 61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이빙 선수가 스프링보드에서 점프하는 초기에는 팔과 다리를 최대한 길게 펴서 몸의 중량을 최대한 멀리 분산시킨 상태로 질량 관성 모멘트를 키워서 느린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때 몸을 구성하는 질량이 회전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식 60일의 RIH는 최대값을 갖게 되므로 질량 관성 모멘트 IZ도 최대값을 갖습니다. 한편 식 62에서 각속도 오메가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식 62는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빠른 회전이 필요할 때는 몸을 구부려서 몸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최대한 몸의 회전축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 60일의 RIH는 최소값을 갖게 되므로 질량 관성 모멘트 IZ도 최소값을 갖습니다. 한편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식 62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므로 식 62에서 각속도 오메가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질량 관성 모멘트 IZ를 줄여서 몸이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수 동작 전에 몸을 다시 최대한 길게 펴니다. 이렇게 하면 식 60일의 RIH는 다시 최대값을 갖게 되므로 질량 관성 모멘트 IZ도 최대값을 갖습니다. 한편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식 62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므로 식 62에서 각속도 오메가는 다시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질량 관성 모멘트 IZ를 다시 최대로 키워서 몸이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회전하는 속도가 다시 느려지므로 회전 속도를 늦춰서 수면을 향해 직각에 가깝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멀리 뛰기, 발레 등에도 각 모멘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초기에 검은색 바닥강체가 회전을 하지 않는 상태로 정지되어 있으며 바닥강체 위에 서 있는 시어머니 마찰없이 회전하는 노란색 강체를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지면에 대하여 마찰없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최종 상태에서 서 있는 시어머니 들고 있는 회전 강체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초기 각 모멘텀과 최종 각 모멘텀은 식 50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초기 상태의 각 모멘텀은 바닥 강체의 회전이 제로이므로 노란색 강체만의 모멘텀으로 식 6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상태의 각 모멘텀은 바닥각 모멘텀과 휠각 모멘텀을 더하여 식 6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67에서 질량 관성 모멘트 IBF는 검은색 바닥 강체와 노란색 회전 강체,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 한편 최종 상태의 휠각 모멘텀은 초기 휠각 모멘텀 상태에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었으므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들 둘의 관계를 식 6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68을 식 67에 대입하여 식 69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66과 식 69를 식 51에 대입하면 식 70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 강체의 각속도 오메가 BF를 식 71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표는 선형운동과 각운동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선형운동이 힘을 사용한다면 각운동에서는 토크를 사용합니다. 선형운동의 질량을 사용하고 각운동에서는 질량 관성 모멘트를 사용합니다. 선형운동에서 속도를 사용하고 각운동에서는 각속도를 사용합니다. 선형 모멘텀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고 각 모멘텀은 질량 관성 모멘트의 각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선형 운동이 한 일은 힘과 거리의 스칼라 곱의 적분값으로 식 7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각 운동에서는 토크의 각도를 곱한 적분값으로 식 73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둘의 단위는 동일합니다. 선형 운동에서 힘은 시간에 대한 선형 모멘텀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각 운동에서 토크는 시간에 대한 각 모멘텀의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모멘텀과 각 모멘텀은 모두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며
시간에 관계없이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하는 물리량입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횡하중 전달을 맞게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바디롤이 없어도 하중 전달은 발생합니다. 2번, 엑슬롤이 없어도 하중 전달은 발생합니다. 3번, 바디롤이 없어도 하중 전달은 발생합니다. 4번, 휠의 자이로스코프 효과와 오버터닝 모멘트는 하중 전달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3번 바디롤이 없어도 하중 전달은 발생한다가 정답입니다. 이번 비디오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횡하중 전달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수학적 모델링은 차량 전체를 강체로 보는 것입니다. 강체 모델링에서는 차량 전체 부품의 변형이 없으며 이들 간의 상대 운동이 없고 일체로 움직인다고 간주합니다. 강체 모델링으로 계산하는 두 가지 지표 중 첫째는 안정계수로 타이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그립력에 해당하는 가속도에 대한 롤오버 가속도의 비를 의미합니다. 안정계수가 1보다 크면 차량의 롤오버는 발생하지 않고 타이어가 지면 위에서 미끄러집니다. 두 번째 지표는 세이프티 스테빌리티 팩터이며 중력 가속도에 대한 롤오버 가속도의 비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트랙을 무게중심 높이의 2배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세이프티 스테빌리티 팩터가 클수록 롤오버 확률이 적어집니다. SUV 차량의 SSF는 1에서 1.2 사이에 있고 승용 세단의 SSF는 1.3에서 1.6 사이의 범위에 있습니다. 난 리지드 바디 모델링은 차량 부품 간 상대 변이와 부품의 변형을 고려합니다. 먼저 서스펜션에 의한 무게 중심 이동을 고려합니다. 횡 가속도 발생 시 롤센터를 중심으로 스프렁 질량 무게 중심의 수평 이동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스프렁 질량의 무게 중심 이동은 차량 전체 무게 중심 이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타이어 변형을 고려합니다. 차량 선회 시 발생하는 구심력의 영향으로 타이어 노면 접촉면이 휠 중심 대비 횡방향을 따라 선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변형됩니다. 이에 따라 휠 중심과 노면 접촉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선회하는 바깥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휠의 오버터닝 토크가 발생합니다. 각 모멘텀의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 효과도 고려합니다. 차량의 모든 회전 부품은 각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모멘텀의 방향을 바꾸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품에서 프리세션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휠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든 차량 부품들에서 선회하는 바깥쪽으로 회전하려는 오버터닝 토크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롤오버 횡가속도의 계산은 앞서 언급한 서스펜션에 의한 무게 중심 이동, 타이어 변형 및 각 모멘텀의 프리세션 효과를 감안한 컴플라이언스 모델링으로 계산한 롤오버 횡가속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당연히 강체 모델링에 의한 롤오버 횡가속도보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는 롤오버는 강체 모델링으로 계산한 롤오버 횡가속도보다 더 적은 값에서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계산한 안정계수와 세이프티 스테빌리티 팩터도 강체 모델로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값은 더 낮은 값을 갖습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7에서는 차량 롤센터의 세 번째 파트로서 솔리드 엑셀, 트레일링 암 서스펜션, 토션 빔 엑셀 등의 다양한 서스펜션의 롤센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7에서는 차량 롤센터의 네 번째 파트로서 힘의 작용선을 이용하여 서스펜션의 롤센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롤센터의 높이가 주행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차량 롤센터 파트 6로서 자이로스코픽 프리세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